현재 대한민국은 오는 15일에서 17일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열리는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전격 초청받은 상황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주변국에서 크게 놀라는 반응이 나왔고 한편으로는 질색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반응을 뒷부분에서 보겠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태, G7 회의 또한 거의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 이러한 초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제대로 정부 장관급 인사나 기타 부처 상황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난 2021년과 2023년에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들이 각각 G7에 영국과 일본 초대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제대로 정권 인수 인계조차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라 더욱 놀랍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오히려 G7 측에서 한국을 배려하여 이번은 건너뛰는 게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한국은 특히 계엄 사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정권 교체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리할 게 많아 더욱 그러한데요. 물론 이 가운데 일본 일부 언론에서는 반일 인물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칭하면서 G7에 대해 조롱하기도 했죠. 일본 매체 J캐스트에서는 한국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도 못 받았는데 일본보다 매우 뒤처지고 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사실상 외교 왕따가 될 수 있다라며 한국의 외교에 대해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 왕따는커녕 오히려 G7 중심에 불려 들어간 상황이 등장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G7을 통해서 한국은 G7 정상들을 모두 따로 만나게 되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것이 확대 회담이라는 것인데 확대 회담을 통해 각 국가와 따로 소통하게 되는 셈입니다. 어제 통화하며 자연스럽게 만남을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따로 갖게 되며 일부 소식통에서는 캐나다 방문 뒤 곧바로 방미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논하고 있습니다. 즉 주요 강대국 정상들을 한 자리에서 만난다는 것은 보너스 외교 패키지가 되는 셈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은 친중 성향이라며 중국 시진핑 주석과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G7 무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먼저 회담을 가질 것이라 일본 예상과는 빗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당장 한국이 G7에 초대받았다고 가짜뉴스다라며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대되었고 이 대통령이 참석하겠다고 답했다는 지지통신의 기사입니다만 한국어판 기사가 없는 것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약 3시간 전에 한국 기사에는 양쪽 G7 나토 모두 초청장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는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도 왜 일본의 두 매체가 먼저 보도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먼저 보도해야 할 쪽은 초청을 받은 당사자인 한국 쪽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한국이 G7에 초대받았다는 자체를 부인하는 등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자민당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태도도 문제 삼았는데 그는 한글로 트윗을 올리며 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양국 발전을 논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자민당 아소다로가 중심인 아소파의 파벌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 왜 조알이냐며 이런 것이 불만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한국이 G7의 전격 초대를 받자 묘한 모양새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한국의 외교 왕따이자 중국 시진핑과의 1순위 정상회담인데 이게 뭐냐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G7 의장국인 캐나다는 이 대통령 당선 뒤 한국을 곧바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져 뭔가 다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나라들은 한국을 당장 만나길 원하는 시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매우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러시아의 전쟁 위기로 인한 국방과 국가 안보가 절실한 상황을 비롯해 한국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아시아에서 한국이 G7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가 이 시점에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며 여기에 캐나다가 유독 한국을 정권 교체하자마자 3일 만에 급하게 부른 이유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한국은 조선소, 반도체, 자동차 등을 미국에서 빼앗아갔다라고 말했는데 정치권에서도 한국에 대한 압박이 이제 자칫 방산 분야로 퍼져나갈 수 있기에 이를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으로 방산 상당 부분은 한국에서 여전히 그 물량을 흡수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시설이 한국에 존재해야만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주문이 자칫 미국 내 방산시설을 지어주는 식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세계 방산 2인자를 구시되 실리를 추구하면서 굳이 굽히고 들어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캐나다에서는 미국처럼 법적인 논란 없이 한국에 수십조 원의 방산을 적극 진행하려 합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가장 밀접한 미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캐나다에서 한국 잠수함을 시찰하러 왔습니다.
캐나다 해군 사령관은 총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 파트너를 직접 선정하려 방한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등 국내의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시설을 유심히 살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2차례 정도 방문했던 캐나다 측이 다시 한번 전격 한국에 방문한 것은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 잠수함 사업 발표 직후 경쟁국들보다 한국을 가장 먼저 찾았다는 것이 주목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은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밀접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연방 국가들이 결국에는 독일이나 유럽 업체를 찾는 것이 관례이자 다소 황당한 행태입니다. 하물며 잠수함은 프랑스의 나발과 독일의 티셴크루프 등 쟁쟁한 업체가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며 최근 군함 수주에서도 영연방 국가의 호주는 10조 원가량의 함정을 독일과 일본으로 압축했습니다. 독일 함정이 한국 것보다 훨씬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기술적으로 함정 부분에서 그들 것이 호환성이나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유럽과 영연방 등 외교적인 부분도 확실히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기술 이전, MRO 패키지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호주는 한화 측이 레드백 공장 현장 설립을 비롯 K9 등 다양한 방산 협력을 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뒤통수 치는 모습이 나왔다면서 업계 관계자는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즉 유럽 의향대로 한국은 배제한 것인데요.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도 유럽 위주의 정책을 펼 수도 있습니다만 정반대로 트럼프의 한국 조선업 실력에 대한 중요한 이해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서방은 자기들만의 영역을 만들어 두고 지금까지 큰 이득을 서로 추구하던 국가들입니다. 그 최상위에는 영연방 네트워크인 파이브아이즈가 존재하며 바로 그 하위에는 유럽연합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방연합의 어지간한 국가가 규모 없이는 끼어들 틈이 없으며 아시아 약소국이라 평가받았던 한국은 더욱더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소외되며 억울한 경우를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현재 방산에서 깨지고 있는 놀라운 흐름이 등장했습니다. 당장 캐나다는 잠수함 문제를 이제 매우 심각하게 한국에 들고 나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급해졌습니다. 일단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한번 호주에 퇴짜를 맞은 적이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호주가 이렇게 뜸을 들이는 사이에 갑자기 캐나다가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호주와 같이 시큰둥하다가 그렇게 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캐나다가 현재 전략 공백으로 인해서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은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맥락으로 한국은 도산 안창호급 디젤 잠수함을 캐나다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CPSP는 약 12척의 교체 사업으로 건조 비용과 교육, 정비 비용 등 모든 것을 포함하며 약 6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화 약 80조 원으로 역대급 금액인데요. 그런데 최근 캐나다가 한국의 이러한 제안을 심각하고 빠르게 검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까지 동시에 같은 성격의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요. 우선 한국의 함정과 잠수함 건조 스케줄이 매우 바빠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는 미국에서 중국을 대비해 대규모의 함정을 한국에 발주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을 올 초에 방문해 함정 건설에 관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미 CNN은 이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함정은 한국의 세종대왕함이라고 기사를 올렸으며 미 해군 구매 관계자들은 한국의 도크를 보면서 중국의 속도를 상대할 유일한 국가로 봤다는 겁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도크를 점령해 버린다면 그야말로 낭패가 아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영연방 국가의 리더격인데 미국이 한국의 방산을 주문하는 것은 큰 의미입니다. 캐나다가 주저하다가도 미국과 호주 등이 한국의 방산을 사들였다는 설레는 큰 안심이 되는 것이죠. 또한 전 세계적으로 현재 한국의 방산이 신뢰를 얻는 모양새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방산하면 한국이고 약속을 잘 지키고 가성비 매우 훌륭하다는 게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문이 늦으면 늦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니 빠른 결심으로 진행해야 하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봐도 한국의 잠수함을 빠르게 발주해야 하는 이유가 많이 생긴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의 군함 잠수함은 이미 수출 경험이 있는 국가로 분류되기에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캐나다는 최근 급변하는 정세 때문에 한국에 더욱 빠르고 구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한국에 유리하며 한국이 약 80조 원 수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한국이 G7에 등장해서 본격적으로 방산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조차 이런 맥락에서 한국 G7 진출을 경계할 수 있는 시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방산을 적극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 시점에 한국이 등장하면서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나 캐나다를 비롯해서 강대국 네트워크에서는 한국의 G7 확률을 더욱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급하게 한국을 부른 캐나다, 과연 대한민국이 G7 회의 뒤에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리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